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리스 아테네 학파 철학자들이다. 아테네 학파는 플라톤이 기원전 38년경 아테네 근교에 세운 학원에서 삶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했던 사람들이다.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성격과 분위기에 알맞은 동작을 취하고 있다. 가운데에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중시한 플라톤. 그 옆 사람은 인간의 현실 경험과 감각의 세계를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왼쪽에 녹색 옷을 입고 손가락을 꼽아가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이다. 왼쪽 아랫부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은 수학자 피타고라스. 오른쪽에 허리를 구부리고 컴퍼스로 판에다 무언가를 그리는 사람은 기하학자 유클리드. 이 밖에 헤라클레이토스와 디오게네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림에 등장한다. 오른쪽에 라파엘도 얼굴을 보인다. 라파엘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다. 플라톤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유클리드는 건축가 브라만테를, 헤라클레이토스는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삼았다. 라파엘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 동작과 감정의 조화 있는 균형을 표현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평면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라파엘의 마음은 등장인물의 생각과 사상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리던 그리스의 정신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마음의 고고학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수법이 맞다. 고고학이란 과거의 어떤 유물로부터 진리를 알아내는 것. 그러나 사실 유물만으로는 모든 걸 알기 어렵다. 특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특히 그렇다. 진실은 유물 같은 증거, 빈칸을 논리적으로 메우는 추론, 그림 전체를 이해하는 해안 또는 지혜 등이 필요한 복합적인 작업이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면 증거와 추론을 제외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지혜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색이 있는 것들, 또 통찰력도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굳이 모든 것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마음의 고고학은 이를 위한 방법, 수법이다. 라이브러리안의 방법론은 마음의 고고학이다. 라이브러리안의 위대한 성과라고 해도 이미 알려진 것은 박제된 것에 불과하다. 결과만 성과만 보는 순간 라이브러리안은 박제되고 만다. 마음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마음은 없는 병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기계건 인간이건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더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본령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를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한다. 라이브러리안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무수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해야 하는 일이다. 라이브러리안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고학의 대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로 사건이다. 사건은 서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들이 인과관계적으로 배열된 것이 플롯이며, 플롯 분석은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플롯에 관해 서사학에서 가르치는 개론적인 수준을 안다고 해서 실제 작품의 플롯을 분석할 수 있다거나 다양한 플롯의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분석할 수 있는 플롯은 하나의 과정이지 대상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플롯은 이야기의 뼈대라고 가르쳐 왔으나 이는 플롯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플롯은 이야기의 요소들을 섞어주는 힘이 있어 이야기의 모든 요소에 스며들어 있다. 즉 플롯은 서로 독립되어 보이는 이야기 속의 이미지, 사건, 등장인물, 배경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접착제와 같다. 무엇에 관한 것을 순차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줄거리 혹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플롯은 거기에다가 왜를 첨가시킨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날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다. 그것을 간혹 들여다보고는 한다. 과거가 내일의 거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야기에 왜를 추가하기 위해 가끔 들춰본다. 나 역시 10대의 마지막 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구와 파티밖에 없었다. 그저 놀기 좋아하는 청년. 파티를 하며 여름 휴가를 즐기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요리와의 우연한 첫 만남이었다. 처음 일한 레스토랑에서 선물로 받은 요리책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요리를 해보기 시작했다. 그때 들었던 아직도 잊지 못할 말이 있다. 누군가가 물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러자 내게 책을 선물한 사수가 대답했다. 창의성이란 베끼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항상 베끼기만 해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는 진화의 기술자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메모를 읽으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 저절로 살을 붙여나간다. 가만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강하고 빨리 하고 싶어 한다라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성격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닐 것인가. 첫 판 본 책을 수집해 책방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오후 2시에 태양에서 온 두 남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단서를 통해 나는 설리의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지 알게 된다. 그 누구의 말처럼 어떤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친구보다는 적이 길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한 격언을 떠올렸다.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마음의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설리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일까? 아니면 투명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문화적, 경험적인 산물로 탄생하는 것일까? 마음이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논쟁되어 왔던 주제 가운데 하나다. 플라톤은 선천적을 주장했고 사회계몽학자들은 후천적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마음은 같은 것일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의 수많은 논의들은 이러한 마음에 대해 근거 없는 혹은 막연한 전제 혹은 선언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도대체 무엇을 마음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별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무시된다. 그렇지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추상화된 그 무엇인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알 듯 모를 듯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도대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은 자연 선택에 의해 모듈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철학자, 종교가들이 주류를 형성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격변기를 겪으면서 의학자, 심리학자들이 합류했다. 최근에는 생태학자, 인류학자, 생물학자 등이 덤벼들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는 식의 담론과는 다른 형태의 담론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결론을 하나 이야기하면 인간의 마음은 각각의 필요에 따른 영역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선조로부터 독립한 후 400만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자연 선택에 따른 인간 적응의 필요에 의해 마음의 모듈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마음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한때 유행했던 인문학은 특히 사상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비추는 지식의 등불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상의 인문학이 아니라 마음의 인문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인문학은 타자의 아픔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문학자는 타자의 아픔을 발견하는 마음의 고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인문학이 우리 삶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회의하고 질문하는 자기 성찰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며 차마 드러내지 못한 마음의 표정을 발굴하는 고고학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인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삶과 관계를 새롭게 정초하는 따뜻한 교류의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구력시대에 아주 흥미로운 장소가 제법 많았다. 그 가운데 홍콩을 빼놓을 수는 없다. 적대적인 두 체제가 번갈아 지배했는데 이질적인 요소들이 폭풍처럼 뒤엉켜 새로운 색을 만들어냈다. 설리와 나의 공통된 관심사가 그곳에서 만났다. 빛나는 도시는 그대로이지만 100여 년 만에 체제가 바뀌면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홍콩의 문화, 특히 영화는 한순간에 스스러지고 말았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7시 15분에. 그날 비가 내려서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1년의 시간을 주었죠. 오늘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그가 편지를 봤을까? 그에 대한 고백이 뭔가 아련한 기억을 던져준다. 영화에서 주인공 여자는 가까워진 남자를 놔두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 그리고 또 마치 어제 집에 갔다가 온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남자는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 만나던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가게를 지키는 남자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과연 기다리면 오고야 마는 것일까? 갑자기 진짜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보고 싶었어요. 인간은 사물 존재와 달리 가치론적 의미론적 차원을 갖는다.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과학의 단선적 시각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과학은 인간의 물질적 차원을 드러낼 뿐이다. 인문학은 인간 존재의 다층성과 다면성에 귀를 기울인다. 삶의 주관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인간의 독특성을 탐구하는 한 방법은 구력시대에 남겨진 텍스트를 읽어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이 절정에 다다른 그러나 패퇴하고 만 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과학기술들은 그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다면 인간의 삶과 인간 사회에 전례 없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세상은 멸망하고 만 우리 시대에 더욱이 이런 기술들의 내재된 위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설리를 통해 대통령의 요리책에 다가간다면 분명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알아낼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막연해 보이지만 명백했다. 점점 확신이 더해졌다. 만약 한 작가가 자기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작가가 충분히 진실되게 글을 쓰고 있다면 독자들은 마치 작가가 그것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빙산 이론의 위험은 오직 8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물 위에 떠 있다는 데 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제시한 이론이다. 해밍웨이가 저널리스트로 활동할 당시 그는 거의 없다시피 한 전후 상황과 설명을 덧붙인 즉각적인 사건에 대한 신문 보도에 매진해야만 했다. 그는 이러한 미니멀리즘 경험을 그대로 소설에도 적용시킨 것이다. 그는 소설에서 보다 깊은 의미는 노골적으로 표면에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내포와 암시를 통해 빛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빙산 이론에서 수면 위의 빙산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할 표면적 요소이고, 수면 아래에 은밀히 감춰진 빙산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다 깊은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인생은 압축이다. 한때 내 인생의 모토였다. 거칠게 설명한다면 마치 좋은 영화의 조건과도 유사하다. 좋은 영화는 한 줄의 줄거리로 요약된다. 동시에 많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압축은 말하자면 뼈대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과도 비슷하다. 한 파일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른 기호로 지정해버리면 계속 같은 부분을 반복해 저장하지 않고 그 기호만 저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양이 확 줄어든다. 사실 파일의 압축 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도 그렇게 한다. 인생은 압축이다. 우리 뇌의 기억 장치 역시 색다른 압축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과거를 기억할 때 모든 요소를 각각 기억해 두지 않는다. 휴리스틱, 우리말로 주먹구구라고 불러야 할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같은 상황에 대해 기억은 일종의 압축된 판단 및 행동 장치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나를 향해 칼이 날아오면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무조건 피한다. 고대 사바나를 함께 가로질러 걷고 있는 두 명의 초기 인간 A와 B가 있었다. 날이 저물며 태양이 지평선에 낮게 걸려 있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덥고 건조한 공기를 시원하게 식히고 있었다. 갑자기 두 사람은 근처 풀숲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림자를 발견했다. 인간 A는 그림자가 무엇일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 톰슨 가젤인가? 물소인가? 침팬지인가? 설마 멧돼지? 아님 사자? 반면 인간 B는 키 큰 나무나 동굴의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달렸다. 누가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던 A타입의 초기 인간들은 다윈식으로 표현하면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반면 B타입은 살아남아서 호의를 기약했다.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과거에 직면했던 상황 사이에서 알아낸 유사성을 바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소설책 몇 권은 나온다. 많이 듣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그럴까? 너저분할 뿐 별로 들을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인생의 경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은 사실 일기를 쓰더라도 제외된다. 그러나 먹고 자는 일상이지만 만일 매우 다른 경우라면 압축에서 제외된다. 인생의 압축은 바로 그런 부분을 도드라지게 만든다. 압축은 그래서 오히려 풍부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압축하려는 이유는 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라이브러리안의 일원이 되면서 나는 내 정체성을 일종의 기획자라고 생각했다. 기획자, 프로듀서의 의미가 풀이 더하기 2,
먼저 일하는 자인 만큼 다른 이들에 앞서 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획자는 본질적으로 이야기꾼이다. 이야기는 기획의 핵심이고 기획자 삶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삶의 이야기는 다른 외부 요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와 상호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 이는 경험된 여러 가지 사건에 의미 있는 해석을 부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삶에서의 단편적인 사건들은 의미 있는 해석의 틀 안에서 구조화된다. 구조화된 개인의 이야기들은 다른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 되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인생은 압축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압축했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인생이 잘 압축되지 않고 있다면 내 이야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해석해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내 이야기를 재구조화하거나 더 앞으로 가 이를 위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여기까지 하고 판단을 중지하고 만다. 나는 이럴 경우 친구를 불러내 술을 먹는다. 내 인생이 압축되지 않고 있던 그때 벼랑간 전화벨이 울렸다. 평소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설정해 놓기 때문에 내게 온 전화가 아니라고 잘못 걸린 전화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 전화가 울렸다. 분명 잘못 걸린 전화였다. 그것도 전날 저녁에 부재중 전화로 찍힌 모르는 전화번호였다. 맞아, 어제도 온 번호인데 하고서는 받으려 했지만 전화는 끊겼다. 편의상 작업실이라고 했지만 설리가 머물렀고 내가 자주 방문한 곳. 홍콩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이 생각나는 추억의 장소였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7시 15분에. 그날 비가 내려서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1년의 시간을 주었죠. 오늘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그가 편지를 봤을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어떤 상태였는지도 모르지만 비밀번호까지 변한 게 없었다. 단촐한 가구들도 그저 계속 거기에 있었다. 그때도 툭 튀어 보였던 책상도 그대로였다. 책상에는 지금은 누구도 쓰지 않을 것 같은 손바닥만한 수첩과 모나미 153 볼펜이 놓여 있다. 수첩은 몇 해 전 철거 전 도심에 남은 마지막 수첩갑한 아저씨의 주력 상품이었다. 전혀 팔리지 않는 상품으로 무슨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온 기억이 났다. 그렇다.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달라지지 않았다고 크게 소리치는 것만 같았다. 다만 설리가 그곳에 없다는 것, 만나기로 한 약속도 없다는 것이 달랐을 뿐이다. 말과 사물이든 온갖 수학 공식이든 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걸까? 철학이며 수학이며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자동차며 창문 빽빽한 빌딩, 친구가 입고 있는 저 현란한 잠옷까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을까? 마음도 지층에서 화석을 찾아내듯 유물들에서 발굴해낸다. 마음도 진화해왔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신이든 우리 인간 자신이든 간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명의 육체와 함께 생명의 마음이 생겨났고 육체의 변이와 함께 마음도 변이해왔다. 이렇게 마음의 역사는 몸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호모 에렉투스의 신체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맬 시간에 어떻게 먹을 것인지 고민하도록 만든 덕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손이 완전히 자유로워 인류 최초의 요리도 이들이 처음 시작했다. 요리라는 것이 인위적인 손질을 가해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호모 에렉투스가 불로 음식을 만드는 요리를 한 것이다. 대략 14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했을 거리고 생각된다. 그리고 100만 년 전에는 화덕과 부엌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영양을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었던 인류의 뇌는 빠르게 용량이 커져서 현대인의 70% 수준까지 이르렀다. 불을 써서 익힌 음식의 장점을 자주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 전에 인류는 음식물을 씹는데 하루에 8시간이나 사용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게 된 인류의 턱과 치아는 점점 더 작아지고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커졌다. 원숭이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루의 절반을 먹이를 씹는 데 사용한다. 인간이 먹는 음식은 열량 밀도가 높아 유인원이 먹는 양의 반만 먹어도 비슷한 열량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생의 압축은 요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 요리는 이렇게 일종의 지름길을 만들어냈다.
인생은 압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면 요리가 뭔가를 압축해낸 것은 분명하다. 압축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모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요리 역시 우리의 조상이 만들어낸 마술이다. 요즘 TV에서 요리 방송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요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요리에 숨어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향수를 자극한 까닭은 아닐까? 이렇게 요리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문화를 갖게 된다. 문화 구역이라고 불리는 구분이 실력시대의 차례로 생겨났다. 각 구역은 바벨 구역처럼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크게는 다양하게 다가온 지구 종말의 요소에 따라 구별이 가능했다. 그 가운데 오후 2시의 태양은 정복자 알렉산더가 유라시아 전역에 세웠다는 알렉산드리아처럼 여러 곳에 세워졌다. 여름이라면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2시를 차용한 것은 뭔가 전성기의 영광을 바라는 의미였다. 유력한 오후 2시의 태양 구역은 지구상의 식물군을 초토화시키는 박테리아의 창궐로 인해 식량 수급의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계급 갈등이 심각해진 곳이다. 소수의 권력층이 자연재앙마저 악용하는 상황이었다. 식물 생장의 치명적인 탈질소와 세균이 전 세계의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그 와중에 권력자들은 대규모 농업 식민지를 독차지하고 실질적으로는 독재자나 다름없이 노동자들을 마치 농노나 다름없이 취급했다. 더욱 큰 문제는 역병이 드디어 수그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타개책이란 명분 아래 억압해 인권과 삶의 질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농업 노동자들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의 제2의 소비에트 혁명을 우려할 지경이 된다. 여자와 거울은 불가분의 관계다. 여자들은 거울을 좋아한다. 거울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잘 놀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 남자들이 보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지만 사실 여자에게 거울은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존재다. 여자는 거울만 있다면 외롭지 않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거울을 본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여자에게 거울은 어떤 존재인가를 잘 표현했다. 여자에게 거울은 자기애의 첫 번째다. 비너스가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등을 드러낸 채 누워있다. 그녀의 살갗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풍만한 엉덩이에 비해 유난히 허리는 가늘다. 등 뒤만 보이고 있어도 비너스의 뛰어난 몸매는 요염하게 느껴진다. 여자와 거울은 불가분의 관계다. 설리의 작업실에는 각을 잘 잡으면 출입구가 보이는 전신 거울이 있다. 아주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보는 순간 먼저 출입구를 한번 보고는 뭔가 그 너머의 다른 세계, 사실은 보는 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갖게 된다. 대통령이 시작한 모험을 설리는 끈질기게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왔다는 이들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더 절실히 알게 된 것은 역시 설리가 작업실에 남겨둔 몇 가지 단서 때문이다. 서랍에 별일 아닌 것처럼 남아있는 사진이 몇 장 남아있었다. 하나는 나와 찍은 초점이 맞지 않은 즉석 사진이다. 그리고 한 번 봐서는 아니 모르는 이들이 보면 어딘지 특정하기 어려운 장소를 찍은 사진들이다. 인물에 초점이 간 것이 아니라 멀리 보이는 풍경과 길가 사물에 초점이 가 있다. 그래서 만약 초판본에 관심이 있다는 알리바이를 가진 오후 2시의 태양 남녀라면 사진의 중요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 몇 장은 가는 차 안에서 미리 셔터를 눌러본 것처럼 차 안의 모습이 흔들리는 그림으로 잡혀 있다. 그리고 몇 장은 파란 하늘에 대고 찍었다. 다음에는 마을에 들어서면 처음 보이는 노란 바람개비가 선명하게 잡혀 있다. 노란 바람개비, 설리가 찍은 사진에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개는 아시아 회색 늑대의 후손이다. 유전자의 99.5%가 같다.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지만 사실 늑대랑 더 가깝다. 그런데 개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그리고 개와 늑대는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일까? 개는 늑대와 어떤 점이 다를까? 개만 따로 떼놓고 봐도 많은 착각이 있었다. 예전에는 모두 다른 기원을 가질 것이라고 여겼다. 일단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게 생겼다. 천차만별이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개의 생김새가 아주 다르다. 하지만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 다들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 그래서 1만 5천 년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개가 동시에 인류에게 접근해 가축화되었다는 오랜 가설은 이제 기각됐다. 약 4만 년 전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회색 늑대가 호모 사피엔스에게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수만 년에 걸친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인간이 개를 길들인 것일까? 개가 인간을 길들인 것일까?
막 시작하는 커플에게 흔히 누가 먼저 대쉬했는지를 묻는다. 신혼부부가 흔히 대답을 강요받는 질문이다.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라고 종종 대답했는데 사실이었다. 누가 먼저 사랑에 빠졌는지에 관해 종종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커플도 있지만 실체는 대개 이렇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개와 인간의 만남도 그랬다. 4만 년 전, 이제 개라도 한 마리 키울까 하며 늑대를 먼저 길들여서 개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한 원시인은 없었다. 회색 늑대도 마찬가지다. 두 발로 걷는 동물을 보면 왠지 꼬리를 치고 싶단 말이야. 같이 살자고 청해야지라고 생각한 원시견도 없었다. 다만 개와 인간은 이미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사회적 동물이었다. 무리를 지어 살았다.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다. 게다가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감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적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인간과 개는 종종 같은 지역에서 사냥했는데 가끔은 같은 사냥감을 쫓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힘을 합치면 사냥 성공률이 더 높아졌다. 아마 종간 협력의 효과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원시 인류도 회색 늑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협력적 사냥을 성공하면 포획물을 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 늑대 무리의 협력 그리고 인간 무리의 협력은 곧 인간과 늑대의 협력적 사냥으로 이어졌다. 사냥감은 나누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 들어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볼 때 그 혹은 그녀가 먼저 생각나면 필경 사랑에 빠진 것이다. 개와 인간도 그랬다. 맛있는 사냥감을 보면 서로를 떠올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개와 인간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아마 첫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늑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진행되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일단 늑대는 잘 짖지 않는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구슬프게 우는 늑대는 잘 알려진 대중적 밈이지만 사실 늑대는 과묵하다. 인간을 보고 꼬리를 살랑거리지도 않는다. 개에 비하면 늑대는 조심스럽고 예민하다. 그런데 불안을 이기고 초기 인류의 캠프에 다가온 늑대가 있었다. 배가 고팠다. 플라이스토세 후기 가혹한 빙하기는 인간과 늑대의 개체 수를 크게 줄였다. 그래도 협력을 선택한 인간과 개의 적합도가 조금 더 높았을 것이다. 개체 수가 적고 선택압이 높으면 진화는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 먼저였을까? 나와 설리의 관계에서라면. 인간과 개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갑을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둘이 이렇게나 친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 서로 접근하던 때를 떠올려보라. 양쪽은 서로에게 위협이 된다. 혹시라도 잘못 판단했다면, 즉 한쪽이 포식자라면 먹이가 돼버리고 만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모종의 사건 혹은 사고로 최소한 상처라도 입게 된다면 역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 일은 일방적인 일이 될 수 없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남녀의 관계는 명백한 위험은 없을지 몰라도 확실한 프로토콜이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스킨십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탐색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 키스는 일방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 다른 요소보다 확실한 사랑의 신호인 키스를 떠올려본다. 키스는 일방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환희를 선사해야만 연인들의 진정한 키스가 되는 것이다.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이야기 중에서도 트로일로스와 크레시다의 사랑 이야기는 애절하다. 아킬레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트로일로스와 전쟁 포로가 된 크레시다는 남매간으로 사랑하는 사이다. 크레시다는 트로일로스에게 묻는다. 키스할 때 당신은 주는 쪽인가요? 받는 쪽인가요? 둘 모두다. 키스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키스를 하면서 상대와 자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트로일로스는 대답한다. 하이에스는 이들이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크레시다에게 광택이 도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힌다. 사랑을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연인들은 그들 사이에 절대로 이별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사랑이 화려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점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설리의 작업실에서 나는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인생 최고의 일은 가끔 실수가 생긴다. 많은 실수가 생겼다. 고래는 포유동물로 육지에서 살다가 바다로 이주한 아주 특이한 내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7천만 년 전의 사건이라고 한다. 포유류는 공룡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했다. 하지만 공룡이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몸집을 맘껏 키우면서 육상을 지배하는 사이
포유류는 기껏해야 생쥐만한 크기에 머물렀다. 파충류들이 잠든 밤에나 활동하면서 근근히 살았다. 포유류에겐 해변도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자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거대 파충류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중생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주인공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파충류가 떠난 빈자리를 신생대 초기 포유류들이 채워나갔다. 포유동물들은 대뜸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땅 위에서만의 일이 아니었다. 바다는 고래, 물개, 물범, 바다코끼리, 매너티, 듀공 같은 갖가지 포유동물이 왕좌를 도전할 만한 장소가 됐다. 모든 육상동물의 조상은 고생대의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 바다 환경에 살았던 동물들은 육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억 년에 걸쳐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일부 포유류가 그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 길이 길고도 험난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늑대처럼 생긴 메소니키드는 초식을 하는 발굽동물과 연관이 있었지만 신선한 고기와 썩은 고기를 먹었다. 메소니키드는 소, 양, 사슴, 낙타, 돼지, 하마처럼 발굽이 갈라진 동물의 조상이다. 메소니키드에서 진화한 파키케투스는 육지에서 먹이를 찾기에 지쳤다. 열대 사바나 기후의 환경은 사냥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데다 경쟁자가 너무 많았다. 초기엔 해안선에서 가까운 바다만 드나들었다. 그 사이에 주둥이는 점차 길어지고 이빨은 더 날카로워져 물고기를 잡는 데 유리해졌다. 파키케투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고래다. 암블로케투스는 걷고 헤엄치는 고래라는 뜻이다. 암블로케투스는 펭귄이나 바다사자처럼 발을 놓젓듯이 움직이거나 물고기처럼 몸을 양옆으로 움직여 헤엄치지 않았다. 수달처럼 몸을 위아래로 굴절시키며 헤엄쳤다. 이런 운동은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헤엄치는 오늘날의 고래들이 운동하는 방식의 전 단계다. 고래는 잘 먹기 위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설리에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한동안 바라본다. 살짝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빙의라는 현상이 있다. 사전적인 뜻으로 말하면 빙의는 다중인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지만 분명히 다른 질환인 현상이다. 빙의란 어떤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환자에게 침투의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래의 이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꿈을 찾아갔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고래로 빙의해 본다면 땅에서 바다로 가게 된, 늑대에서 물고기가 된 사연을 지난한 그 과정에서의 고뇌를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안의 방법론인 마음의 고고학을 쭉 이어가 아주 즐거운 수법으로 빙의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바라본다. 설리에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한동안 바라본다. 그렇지만 아직 설리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설리로 빙의해 해석하는 사이 요리책의 실체에 점점 접근해 가는 것 같았다. 한 줄로 꿰n 것처럼 모든 것이 스스로 정리되어 갔다. 소제목이 나오고 그것들이 모여 목차가 되고 대통령의 레시피가 차례로 줄을 섰다. 아무튼 사실 요리책이 아니라 레시피 모음과 약간의 메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요리책을 설리는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래서 이는 그 추적자의 추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추적에 대한 추적이기도 하다. 설리는 먼저 영혼의 음식으로부터 시작해 요리책을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작가가 책을 기획해 저술하는 경우라면 전체 구성에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는 레시피를 넘버링하면서 시기적으로 있었던 일을 짜맞췄다. 이런 전 과정의 방법을 설리는 이름 붙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까지 단숨에 이어지는 이 빙의를 통한 설리의 움직임과 대통령의 요리책의 성립 과정 추론을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온 이들이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난 그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설리와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설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더 알고 싶었다. 물론 최우선 순위는 설리의 안전이었다. 육지로 올라간 네발동물의 진화는 오랫동안 진화론의 커다란 수수께끼들 중 하나였다. 고래는 몸집을 키우자 모든 것이 변했다. 한 가지 분명한 물리적인 문제점은 작은 육상 포유류에서 고래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신체 크기의 변화이다. 25kg의 개 정도 크기의 동물이 30m에 150톤이나 나가는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6,000배로 몸무게가 커져야 한다. 대왕고래의 혀는 코끼리만큼의 무게가 나간다. 육지동물이 바다동물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변화는 크기의 변경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장기와 구조들의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심장의 크기는 사람의 주먹 크기에서 폭스바겐 자동차 크기로 진화되어야 한다. 심장 판막은 작은 동전 크기에서 커다란 쟁반 크기로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약 70번을 뛴다. 반면에 고래의 심장은 1분에 단지 9번만을 뛴다. 그러나 고래의 심방 박출력은 사람의 박출력보다 몇 배나 강하다. 이것은 전체 순환 시스템의 대대적인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한다. 사실 찰스 다윈도 그의 종의 기원 서두에서 수염고래와 다른 고래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진화했는지는 해양 포유류의 진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바다에서 육지로 다시 땅에서 물로 돌아가고 몸집을 불리면서 물에서의 생활에 적응한 고래와는 다른 길을 갔다. 마음의 진화에 따라 인류가 인식하는 세상도 달라져 왔다. 구력시대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신은 허구고 과학이 실제를 말하고 예술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 모두는 우리의 유동적인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무엇이 있고 실제하고 허구이고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문제다. 우리의 의식은 세계를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만 또 세계를 이렇게 해석하게 된 지는 겨우 6만 년밖에 안 됐다. 우리의 인식은 역사적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만나는 세계도 역사적이다. 6만 년 동안 인간은 인간적인 마음을 만들어 왔다. 호모 사피엔스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조해 나간다. 사냥한 동물과의 관계에 자연사적 지능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을 개입시키면서 의례와 신화, 윤리를 생산해냈다. 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회적 지능이 아니라 기술적 지능을 개입시켜 인종차별과 노예제를 생산해내게 된다. 지나칠 정도로 압축해서 말했지만 이런 것들 모두 호모 사피엔스적인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지구 진화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이대로 멸종을 향해 나아갈까? 아니면 세계를 하나로 종합하고 새로운 길을 뚫게 될까? 고래의 꿈과 같은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 고래의 꿈, I'm full of again.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았어. 운명이란 없다고 말해왔던 나이. 하지만 난 너를 보면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바다를 향해. I'm fall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걸 넌 아니지. 구력시대 대중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다. 인류의 역사는 먹는 일, 곧 음식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먹는 일만큼 세상사에서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만 현대인들은 먹는데 열심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대충 먹는다. 음식이 단박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을 자도 편안하다고 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단박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주 궁금하다.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